자, 오늘은 이제 노무현에게 리더십 배워볼까?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의 3장과 4장을 이제 다루는 시간인데요. 이 보면 3장은 조직 관리에 대한 파트고 4장은 역량 강화에 대한 파트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십의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조직원들끼리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게 이제 3장과 4장의 주제인데 특히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조직 관리 파트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확신으로 내부 추진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제 부제를 붙여놨어요. 3장에.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주인의식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공무원은 대리자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옳은 일이고 이게 정말 내가 커버하는 주민들, 내가 커버하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공무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리더십의 핵심은 그 알아서 스스로 일하게 해라. 알아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해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급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리더의 비전, 장관의 비전을 충분히 설명을 하되 결국 마지막에는 실무자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거야. 그래야 그 실무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설득해가지고 내 생각이 이거니까 이거대로 해. 이게 이제 윤석열 스타일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자기가 1시간이면 50분 혼자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게끔 실무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리더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허겁지겁 쫓겨가면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위에서 시킨 일을 한 거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을 할 때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직원들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직원들이 결국 내 의사가 관철됐으니까 그 직원들이 그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93쪽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토론을 거듭해도 장관과 담당자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실무자의 의견을 쫓았다. 단 조건이 있었다. 담당자가 그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는 견해가 다르지만 담당자가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가 있다면 그를 신뢰하고 일을 맡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막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소통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담당자 말을 들어줬다 이거죠.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네가 확신이 있어? 오케이. 그럼 네 한번 뜻대로 해봐.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리라 이거야.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일을 하게 할 때, 뭐 예를 들면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가, 뭐 돈을 더 준다든가, 보상을 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존심을 건드려서 스스로 일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로 드는 게 이제 부산 감천항에 그 감천항을 신설하면서 노조 복지회관을 걷는 문제가 있었죠. 복지회관을 짓는 문제가 있었죠. 이 노조 복지회관 짓는 문제를 원론적으로만 당시 노사가 합의를 하고 일단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질 때가 되니까 이 복지회관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뭐 설계 도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가 완전히 평행선을 긋는 거야.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 맘대로 진짜 가급적 최대한 크고 화려하고 뭐 엄청 좋게 짓고 싶었겠죠. 근데 사측은 그렇게 하면 수익도 안 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노조한테 바치는 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측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겠죠. 차라리 거기다가 상점 넣고 임대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수익성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노조 복지회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고 노사가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느라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걱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 변호하던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사 간의 분쟁 해결하는 게 본인 전문업인 거야,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야, 니네가 한번 잘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직접 중재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존심을 자극하게 되는 거지. 이 담당자의, 부산청장의. 여기 98쪽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중재안이 만들어지면 내게 가져오라고. 내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랬더니 부산청장, 부산지방청장이죠. 해양수산부 산하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몇 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만약 그때까지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장관인 내게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내가 최 청장의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그래서 장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 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오기가 발동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야 네가 해결 못해? 오케이 알았어 나한테 가져와.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니까 밑에 사람이 아씨 이거 장관한테 직접 손 빌리기가 그런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뭐 자존심을 건드렸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장관이 나서서 직접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이 얼마나 곤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장관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장관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 웬만하면 자기가 손대기 싫었던 문제인데 장관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밑에 보면 기대에 부응하여 최 청장은 보기 좋게 양자를 중재해냈다. 체육 휴게실, 국제전화 부스 등을 갖춘 원양어선 선원 복지회관이 2001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장관이 직접 발벗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결국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1쪽 보면 중간에 이 얘기 있어요. 자존심 있고 자신감에 가득 찬 공무원의 모습은 보기 좋다. 장관이 뭘 도와주겠다고 해도 경쟁심에서인지 예의상 그런지는 몰라도 제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듬직하다. 갈수록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나는 그 이유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일들이 소문으로 돌아서 분발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유쾌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서 스스로 일하게 만들라는 거지. 그리고 된다는 사업으로 부딪혀라. 가급적 된다는 생각을 하라 이거죠. 뭐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윤 과장, 배짱 있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된다고 생각하라는 파트에서 이제 김하고 미역 감산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김하고 미역 감산 문제. 아마 요즘 우리가 그, 그, 얼마 전에 그 대파값 논란이 있었잖아요. 요즘 사과값도 되게 논란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수요 공급 문제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가격이 폭등했던 거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렇죠? 근데 공급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지난 1, 2장에서 나왔던 그 저인망 어선, 그 치어들 너무 많이 잡아가서 문제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 김하고 미역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양식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김하고 미역의 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이거 해결 못한다. 왜냐면 결국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량을 감량하면 자기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 어민 입장에서는 본인의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양식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노무현 장관이 뭐라고 했냐? 나한테 맡겨봐라.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3쪽 보면 그래서 내가 그럼 어업인들을 설득해서 조금 적게 생산하도록 하면 되겠네요라고 제안했더니 이 과장은 장관님 생각이 맞긴 하지만 어업인들이 그렇게 따라주겠습니까? 생산을 줄이면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할 텐데요? 라고 하였다. 나는 만약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다 망할 텐데요? 라고 하였고 이 과장은 그래도 직접 어업인들을 만나러 이틀 후에 나는 다시 이 과장을 불러서 그래도 안 될 거라고 공수했다. 그래서 불러서 내가 직접 어업인들을 만나러 갈 테니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실무자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업인들이 자기 손해 나는 짓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직접 만날 테니까 만날 수 있는 간담회 자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업 조합장들을 직접 불러 모아서 직접 대화를 한 거죠. 장관이.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 104 쪽에 보면 중간쯤에 나는 그 일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였다. 그랬더니 한 조합장이 일어나 김은 이미 설치를 해놓았으니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김은 내년 어장 이용 계획을 짧게 줄이고 미역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구했더니 모두가 박수로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김은 이미 설치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역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럼 미역부터 좀 줄여보자. 그랬더니 그때 조합장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생산량을 조금씩 줄였다는 거야. 미역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나서서 직접 어민들을 설득했더니 설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협의 경영 정상화 문제를 놓고도 지난 시간에 1, 2장에 얘기 나왔죠. 수협에서 금융 부분을 분리하는 문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 토론회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재부가 반대하는 사안이니까 그 기재부 과장을 일단 재경부라고 불렀어요. 재경부 과장을 불러놓고 이제 해수부랑 저경부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토론회 세팅을 해놓은 거 보니까 재경부 과장은 신용사업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해수부 쪽은 분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 재경부 과장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해수부 쪽 이해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만 쫙 불러놓고 세팅을 하고 토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99대 1로 일방적으로 재경부 과장을 다구리치는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이지만 그 토론회 지켜보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제 토론회 끝나고 마지막에 장관이 한마디 하라 그랬을 때 엄청 화를 냈다는 거야. 105쪽 보세요. 맨 마지막 단락. 나는 토론회를 마치면서 말했다. 토론회는 공정하게 반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재경부 과장 한 명 데려다 놓고 몰매 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건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라면서 오히려 해수부를 혼냈다는 거예요. 해수부 장관인데 기재부 이렇게 과장이 온 자리에서 해수부를 혼냈다는 거예요. 토론회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오히려 그 기재부 과정이 고마워해가지고 이 경작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해수부 쪽 의견을 많이 들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조합장 한 분은 노 장관은 역시 정치인이라서 노련해 수협장들에게는 화를 내고 재정경제부 편을 드는 척 하더니만 결국 우리 몫을 다 찾아냈잖아 라고 했다지만 나는 노련한 것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자 했을 뿐이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부러 쇼를 한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낸 건데 그게 진심이 통해서 기재부 과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해수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진심을 열고 토론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성공 사례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찾아라는 거야. 이게 성공 사례를 찾아서 그걸 확산시키는 전략이죠. 요거를 이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비닐하우스 이론이라고 해요. 비닐하우스 이론. 이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야. 본인이 어렸을 때 농촌 출신이라 이렇게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집에 비닐하우스라는 게 있더라. 그때 생전 처음 본 거야. 이게 논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참외 같은 거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처음에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참외가 안 나는 철에도 참외를 길러갖고 막 파니까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돈 벌었대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비닐하우스를 막 설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성공 사례가 쫙 확산되는 걸 노무현은 자기 어렸을 때 눈으로 봤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성공 사례의 중요성, 성공 사례를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이제 경험을 했고 그거를 이제 해수부 장관을 할 때 이른바 그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걸 확산시킬 때 이제 그걸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원래 기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민들도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민들도 스스로 어획량을 관리할 수 있게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컨셉은 자율이잖아요. 자율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국가 시책을. 그래서 자율관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공무원들도 어민들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 번 강조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담당 과장이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112쪽 보면 갑자기 이제 자유로업은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바뀌어도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이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자율관리 아홉이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 원래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수지방청에서 성공 사례가 나왔다라 이거야. 여수지방청 여수는 이제 그 거기도 여수 밤바다 거기잖아요. 그 조그만 항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어떤 어민들하고 워크숍을 가졌는데 거기서 실제로 자율 관리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보고가 됐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성공 사례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그 김미역 생산 줄이기. 그것도 역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조합장들 설득했더니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미역부터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사례고 그 세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자율관리형 어업이 이미 예상보다 많이 14개 지역에서 스스로 도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되는구나.
되는 사례가 몇 군데 보고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 사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자율관리 영업을 인제 실시에 들어갔다. 확산에 들어갔다. 뭐 고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발견하는 거. 작은 경우라도 작은 사례라도 성공 사례를 찾아서 그게 왜 성공했는지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이론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서 그걸 확대 보급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다섯 번째 원칙은 결국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서서 분위기 변화시킨다고 했지만 결국 솔선수범이고 요게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사례가 인제 꽃게 시식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1-2장 얘기해서 납꽃게 사건 얘기하잖아요. 이거 꽃게 안에서 납이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인제 높은 사람들이 시식회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인가요? 그래서 수돗물 퍼먹었잖아요.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납꽃게는 진짜 아주 드물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괜찮다 해 가지고 이제 꽃게 시식회를 장관이 주최해 가지고 가락시장에 가서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꽃게를 시식하는데 여기다 국산 꽃게를 넣을 것이냐 수입산 꽃게를 넣을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납꽃게는 중국산에서 그러니까 수입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국산 꽃게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장관이 시식회를 하면서 그 수입산만 놓고 먹기에는 또 국내 어민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국산과 수입산을 다 놓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산도 먹고 수입산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입산 꽃게도 모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국내산 꽃게는 본래 맛있고 품질 좋기로 이름난 것이니 또한 이렇게 먹어야지요. 라면서 인제 다행히 뭐 시식회 행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 때문인지 몰라도 꽃게 판매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하여간 뭐냐면 이 납꽃게가 나온 직후니까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도 장관이 나서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약간 기피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열심히 먹었다는 거야. 수입산도 먹고 국내산도 먹고 이렇게 해서 장관이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직원들도 따라줬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 신항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에요. 이 신항만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장관 때 굉장히 이슈였던 사업이죠. 1-2 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신항만 사업 추진할 때 기재부 예산처에서 예산 사용의 목을 변경해야 되는 이거 행정적인 문제죠. 목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예산처 입장에서는 거의 예산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 중간에 바꾸기가 좀 싫었던 거죠.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해 줄라 그랬다는 거야. 왜냐면 예산처는 이 갑 중에 갑이잖아요. 이 전체 부처 위에 부처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부처의 예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파워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해수부 과장 정도가 움직여 가지고는 되는 사항이 아닌 거야. 별거 아닌 건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관이 직접 해당 예산처 담당 과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뭐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장관이 과장한테 밥 먹자고 하는데 아무리 다른 부서 장관이어도 일개 과장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과장이 밥을 먹으면서 직접 이 장관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 좀 해결해 달 요거 좀 목 좀 변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과장 입장에서 장관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무리 해수부여도.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집에 갔는데 요게 인제 소문이 도니까 장관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해수부의 과장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소문이 당연히 돌았겠죠. 과장은 더 난리가 나 가지고 기재부 예산처 과장 집까지 쫓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퇴근길에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점심을 먹고 해수부의 과장은 예산처 과장 집에 가 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퇴근하는 과장 붙잡고 같은 과장인데 설정을 했다는 거죠. "아유 장관님이 오늘 식사까지 하셨는데 아유 죄송하지만 이것 좀 꼭 해 주세요. 이거 안 해 주면 나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러고 싹싹 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직접 움직이니까 과장은 그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솔선수범을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관인데 다른 부처의 과장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가 쉽겠어요? 장관이 장관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장관이 과장한테 가서 그런 아쉬운 얘기 하기가 쉽겠냐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노무현이잖아.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타 장관이잖아. 근데 노무현이 일개 과장 쫓아가서 밥 먹으면서 아쉬운 소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들어주기가 어려운 인제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고 요런 식으로 장관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라. 고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칭찬. 칭찬을 아끼지 마라. 이거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뭐 유명한 얘기지만 이때부터 이미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민자계획과의 박 과장 사례를 드는데 이게 인제 이것도 여객터미널 얘기죠. 그래서 인제 인천항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건설사가 들어와서 여객 터미널을 지어 주는데 그 옆에 무역센터를 원래 지을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건설사가 여객 터미널을 지어주면 그 대가로 무역센터를 지을 수 있는 뭐 이권을 주는 뭐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350억 가량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무역센터 짓는 사업이 흐지부지 되면서 그 350억을 못 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실비 그 땅 배후지에 땅값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70억밖에 못 주게 됐는데 이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무역센터 하나 정도 지으면은 한 1,000억쯤은 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350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겠죠. 근데 무역센터 들어오는 게 흐지부지 되니까 결국에는 배후 땅값만 주고 미안하지만 꺼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되게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이 예산이라도 좀 빨리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니까 기획 예산처에 불용 예산이 한 96억 정도가 보니까 연말에 남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냅다 이렇게 그 담당자가 예산처 쫓아가가지고 살살 이렇게 빌어갖고 미안하지만 그거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한테 좀 배정해줘라. 이거 우리가 먼저 쓰겠다. 어차피 불용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96억 정도를 먼저 지출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건설사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물론 나중에 받긴 받는 돈이지만 그래도 100억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고마워서 장관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노무현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박 과장이 한 거다라면서 그 과장한테 그 공을 넘겼다는 그 사장 앞에서 아 그래요? 아유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걸 갖고 다면서 자기가 공치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 몰랐고 그거 담당 과장이 한 거다 라면서 과장한테 공을 넘겼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아 노무현 장관은 부하 직원이 한 공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는다. 부하 직원이 한 건 그 사람이 했다고 인정해 준다. 라는 또 소문이 조직 내에서 퍼지면서 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 조직 우리 부처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장관이 인정해 주는구나. 또 장관이 인정하면 그게 또 인사 승진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23쪽에 보면 맨 마지막 이 챕터의 맨 마지막 단락 또한 사정의 칼바람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이기보다는 부정하지 않아도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대우가 좀 모자라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라면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처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그 맨날 박봉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박봉이었고 다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그 인허가권 가지고 힘을 많이 썼지만 사실은 처우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도 받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처우 개선과 함께 자부심을 그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포인트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장으로 넘어오면 이건 역량 강화 파트예요.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식 경영을 되게 중시했어요. 이때부터. 이거 사실 25년 전인데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때부터 이렇게 지식 경영을 강조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앞선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정정길 교수라는 사람,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정정길 교수라는 사람의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 재미있는 게 이 정정길 교수가 아마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했을 거예요. 정정길 교수. 그러니까 원래 보수 쪽 사람이야. 보수 쪽의 어떤 지식인이고 그 나중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제 그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보수 쪽의 교수의 책이지만 읽었다는 거죠. 그걸 읽고 그걸 자기 책에도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127쪽 보면 정정길 교수는 60년대 관료들의 학습 의욕을 그러니까 60년대 관료들은 굉장히 의외로 학습 의욕이 높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60년대 관료들이. 획기적으로 상승시킨 핵심적인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 발전에 대한 공감대. 그러니까 50년대가 아니고 60년대라는 게 중요해요. 50년대는 완전히 이권 국가였어요. 이권 카르텔 국가. 자유당 정권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이승만이 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이제 이기붕이니 무슨 뭐 이렇게 곽영준이 뭐 그런 실세들이 자기들끼리 이권 다 챙겨갖고 나눠 먹고 적산 나눠주고 이러면서 뇌물 받고 완전히 이권 카르텔로 거기 동대문파 이정재 정치 깡패들 횡행하고 막 그런 게 50년대 자유당 정권이거든. 우리가 이제 이승만 뭐 바로 알기 어쩌고 하면서 저 건국 전쟁하면서 이승만을 자꾸 띄우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정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정권의 서비스가. 그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질이 좋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당 시절 하면은 치를 떤단 말이야. 그건 그 부정부패 때문이거든요. 50년대 자유당 정권은 전형적인 그 남미
그 동남아 그 제3세계의 그런 어떤 부정부패하는 그런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안목이나 한미동맹이나 뭐 토지개혁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있지만 자유당 정권 자체가 그렇게 좋은 정권이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근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 정권은 달랐어요. 박정희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유능해지거든요. 굉장히 유능해지고 또 굉장히 학습 의욕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경제 발전이라는 공감대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공감을 했다는 거야. 아, 이거 우리가 나라를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유교적인 어떤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유교적인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군대를 다 갔다 왔다는 거지. 이때 공무원들은 거의 다 남자였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서 상명하복 문화에 기본적으로 익숙했다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야. 그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 관리와 보상 체계가 실질주의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무슨 계파나 무슨 줄이나 그 공무원 사회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승진과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제가 박정희 정권 공부할 때 들은 바로는 대통령이 그 이렇게 뭐 수출진흥 무슨 회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료들한테 브리핑을 많이 시켰어요.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들어가서 대통령은 주재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듣는 입장에서 관료들한테 그 과제를 부여한 다음에 브리핑을 많이 시켰어. 솔직히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관료들이 브리핑만 잘하면 바로 출세하는 거야.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혼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유튜브에서 잘 떠들면 이제 그 지지율 조회수 떡상하고 금방 돈 벌고 유명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는 주권자가 박정희 혼자였기 때문에 박정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박정희한테 뇌물을 쓰는 게 아니라 박정희를 말로 설득하면 되는 거야,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때 차트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게 군대에서 하는 식이잖아요. 군대에서 장교들이 하듯이 차트 탁탁 넘겨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우리의 목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만 설득하면 오, 저 과장 똑똑하구만. 그럼 바로 국장 승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실질 그 사람의 배경 뭐 출신 이런 거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브리핑 잘하면 출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실질주의였다는 거죠. 약간 그런 게 60년대 공무원들의 어떤 학습 의욕을 그러니까 브리핑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아는 게 많아야 브리핑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앞에서 브리핑 잘하려고. 그게 이제 학습 의욕을 고취시켰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말을 바꿔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첫째, 꿈과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라. 아,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적인 업무 관계를 확립해라.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실주주의랑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충원 승진 보상 측에서 공정한 평가가 전면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그 업무 관계를 관계를 만들고 세 번째는 평가를 공정하게 해라. 아,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1쪽에 보면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인사얘기가 나오는 거야. 인사에서 핵심은 공정하다라는 신뢰를 줘야 된다 이거야. 그 인사는 어쨌든 그 실제로 공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정한 거죠,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믿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유방 얘기하잖아요. 유방이 초안지에서 항우와의 경쟁에서 이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한신 소와 장량을 잘 써서 그렇다 뭐 적재적소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재밌는 게 그건 아닌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그게 적재적소를 잘해서 그 승리한 거다라는 그 교훈으로 많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사성어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132쪽 마지막에 보면 하지만 나는 인사가 지극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사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걸 가지고 인사가 만사다 이런 교훈을 도출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인사가 만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혹은 잘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휘하는 역량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을 어디에 배치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조직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134쪽 밑에 보면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인사의 생명은 공정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사람이 하는 인사는 공정해라고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냐면 장관이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이상한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례로 드는 게 김 소장 얘기를 해요. 김 소장. 이게 항만청장 인사할 때 얘기죠. 항만국장. 136쪽 보면 항만국장을 이게 해수부 장관이니까 밑에 항만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만국장을 임명하는 인사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국장을 인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김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수 추천을 했는데 1순위로 밑에서 올린 사람이 이 부산항 건설사무소에 있던 김 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민원을 안 들어준 사람인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알만하게 설득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엔 합리적으로 이러면 일리가 있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엄청 고집을 피우면서 안 된다고 했더라.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왜냐면 아니 여당 국회의원 이것도 부총재인데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의 고위 국회의원인데 나름 개인적으로 스타 정치인인데 이게 일개 항만 소장이 말이야. 그 민원을 안 들어준 거죠. 그것도 억지도 아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얘기였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그게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는 사람을 자기 장관 임기 중에 이게 인사 추천으로 올라온 거야. 그럼 대부분의 장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 잘 걸렸다 이씨. 그래서 그때 내 민원 안 들어줬지? 그러면서 바로 낙마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얘 좀 이상한 놈인데 그래도 얘가 1순위로 올라온 거는 이유가 있겠지. 그 밑에 인사위원회에서 복수를 추천하는데 1순위로 올렸다는 건 얘가 정말 뭔가 그래도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135쪽에 내 기억에는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차관 말대로라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일단 알았다고 하면 차관을 돌려보냈다. 나는 고민을 거듭했다. 인사가 장난도 아닌데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 소장을 항만국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죠. 임명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김 국장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아주 매끄럽게 풀어나갔다. 그래서 본인도 되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악연이 있었고 기분 나쁜 친구지만 밑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노무현이 고집 부려갖고 그 인간 내가 한번 겪어봤는데 이상한 놈이야. 야 얘는 안 돼. 빼. 그리고 이순위 올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노무현 장관의 인사를 신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 조직의 어떤 그 중론을 거부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를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밑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수기해가지고 올린 보고에 대해서 그걸 존중해줘.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존중해줬고 그랬더니 결과도 좋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조직의 어떤 중론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조직원들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해양수산부를 이끄는 실무자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국장들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래서 139쪽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위에. 국장들이야말로 조직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이 국장이 영어로 하면 디렉터잖아요. 디렉터. 그러니까 디렉션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의견을 장관은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관이 마음대로 그 결정을 바꾼다면 그것은 국장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의욕을 꺾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있고 실장도 있지만 대표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대표에 또 회장이 또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국장이든 과장이든 주인의식 안 가집니다. 어차피 대표가 바꿀 텐데 어차피 회장이 바꿀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움직여요. 그냥 지시만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국장의 뜻을 존중하고 웬만하면 국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국장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다면평가제. 그 공직사회에서 다면평가제가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하고 동료끼리도 서로 평가하고 이게 다면평가제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각 부서가 이 다면평가제 도입하는 게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입들을 많이 했었어.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도로 하향식 평가로 다시 회귀했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다시 그 회복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다시 하향시 평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다면 평가제를 많이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142쪽 보면 중간에 자 이렇게 해서 시행된 다면 평가제는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의 결정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다면 평가제는 승진 심사 시에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무작위 추출한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면 평가제라고 해서 전 직원이 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직원이 다 평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기 투표가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인기 투표가 돼가지고 그냥 평소에 밥 많이 사고 뭐 허허실실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적이 없는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보면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별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의 과정을 줘야 되는 거지. 밑에 보면 다행히 직원 수의 10에서 15% 수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위원들 간의 시각차가 크지 않아서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대상자들도 모두 승복하는 분위기였다. 나 역시 다면 평가의 결과를 존중하고 뒤엎지 않았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위원들을 추출해서 그 위원회가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인사 추천을 하게 했다는 거죠. 다면 평가를 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아주 객관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장관은 그 결과대로 인사를 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불만이 없고 결과적으로도 아주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챕터에 책임 있는 리더에게 권한을 준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장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국장들한테 맡겨서 이제 국장들을 믿고 인사를 했더니 결국에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146쪽에 보면 마지막에 조직에게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한 것도 직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칙을 지켜나갔던 것도 모두 조직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직이 지켜야 할 원칙과 문화를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직을 믿고 다면평가제도 그렇고 국장들도 그렇고 믿고 맡겼다는 거야. 믿고 맡기니까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제대로 해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장관이 조직을 신뢰하고 먼저 조직을 신뢰하니까 그 조직도 장관에게 신뢰를 보내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 얘기도 나옵니다. 기관장 인사는 이제 장관이 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관장이라는 건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이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보상 같은 거고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많이 가고 고위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선거 도와준 정치인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자리가 되게 기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장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그래서 이게 전문가를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제너럴리스트를 임명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에 이 기관장 임명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해양수산연구원이라는 거예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장.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라는 게 모든 부처의 밑에 다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부도 밑에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었다는 거지. 그 연구원장이 그동안에 낙하산으로 해수부 고위공무원들이 그냥 내려가는 자리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오거나 그 정치인한테 덕본 사람들이 오거나 그 정치인을 도와준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자리씩 하고 에헴하고 몇 년 있다가 고액연봉 받고 나가는 자리인 거야.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그 해양수산연구원에 연구원이니까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장관한테. 그 장문의 자천 편지를 보내서 내가 해양수산부 해상수산연구원이 되면 이렇게 해양수산연구원을 개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개혁의 비전까지 쫙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원래 해수부 공무원들이 내려가는 자리인데 내부 승진을 한번 시켜봐? 그러니까 연구원이니까 교수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실제로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개방형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냥 개방형 공모를 냈다는 거죠. 공모를 내고 나서 그 교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개방형으로 공모를 냈으니까 당신도 지원하시오 이랬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가 지원을 해서 그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우승을 해가지고 연구원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그 사람한테 되고 나서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152쪽 보면 나는 당신이 보낸 편지 한 장 달랑 믿고 공개 경쟁으로 바꿨어요. 이제 유 원장이 잘못하면 이 제도도 비난받고 이렇게 바꾼 나도 비난받아요. 후배 교수들도 길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교수라고 무게 잡지 말고 유연하게 대외 교섭도 하고 정치력도 발휘해서 당신이 말한 대로 연수원도 발전시키고 유 원장도 성공한 원장이 되세요. 라고 이제 당부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방직으로 바꿔갖고 뭐 좋은 그 어쨌든 그 자기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1년 정도 장관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그 기간에는 평가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학습하고 정보화시 이게 이제 조직원들 학습 그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요때부터 이게 지식 경영이 되게 꽂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도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도 보면은 나중에 그 기념도서관 같은 노무현 대통령 책 엄청 많이 읽잖아요. 또 김대중 노무현 그 두 대통령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그 최근에 책 선물 다 버린 그 어느 대통령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책 선물 다 버려서 쓰레기통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책 주소 다 신고한 사람이 이번에 검찰이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 전직 대통령 부인이 준 책까지도 버려가지고 이게 아니 그런 건 잘 갖고 있으면은 자기 퇴임 후에 도서관 만들 때 다 꽂아놓으면 폼이 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나? 퇴임한 이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미국 대통령들은 퇴임하면 다 기념도서관 만들잖아요. 기념도서관에 꽂아놓을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전직 대통령이 준 책 꽂아놓으면 모양도 좋고 폼도 나잖아. 근데 그런 걸 왜 버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유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장관 되고 나서 지식 경영에 꽂혀갖고 그 국장들 모아놓고 지식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여러 번 얘기해 훈시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훈시를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뚱한 표정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무도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오냐. 그래갖고 답답.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얘기하면 그냥 훈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특정인을 콕 찍어서 업무를 줘야죠. 그래갖고 150 그 5쪽에 보면 새로 총무과장이 된 박 과장한테 이거 챙겨보고 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경영 시스템을 한번 해수부에도 도입해보자.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콕 찍어서 지시를 했더니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보고서가 올라왔다. 박 과장은 혼자 대형 서점에 가서 학습 조직의 이론과 실제, 21세기 지식경영 같은 관련 서적을 모두 뒤지고 민간의 도입 사례를 비교하고 공직사회에 맞는 모델과 향후 일정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왔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개념부터 적용까지 공부하느라 그의 입술이 부르튼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그 고시 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업무만 정확하게 시키면 되게 유능하게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 근데 이 일을 정확하게 안 시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이거 뭐 누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하게 콕 찍어갖고 네 해봐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갖고 며칠 내에 보고서를 쫙 만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식항해 운동이라는 거죠. 이른바 지식항해 운동. 이게 해수부기 때문에 지식항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해수부니까 항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지식항해 운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여기 156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우선 정보의 창출을 위해서 지식보트, 해수부니까 보트라는 표현을 쓴 거야. 무슨 지식보트라고 불리는 학습 조직을 이게 뭐냐 동아리 뭐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스터디죠, 스터디. 조그만 스터디 그룹 여러 개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걸 지식보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식 포럼을 개최했다는 거야. 지식보트는 관심사가 비슷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공부와 토론을 하는 학습 조직으로서 매달 한 번씩 발표회를 개최하는데 2001년 봄에는 24개가 운영됐다는 거야. 자기가 장관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4개의 스터디 그룹이 해수부 안에서 생겨났더라는 거야. 그리고 한편 지식포럼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인사들을 초청, 그러니까 셀럽 초청이죠. 셀럽 초청 특강을 열었다는 거죠. 그 토론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한다. 그러니까 월 1회 정도는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은 스터디 그룹대로 하고 외부 전문가 초청도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거죠. 이와 함께 각 직원 각자의 학습 의욕과 정책 개발을 고취하기 위해 정책 토론 방도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거죠. 정책 토론 방을 개설해서 이 방을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들을 소개하거나 행정 개선 사항과 비용 절감 등을 제안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장관이 들여다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답글도 달아주고 뭐 칭찬도 해주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신나가지고 또 열심히 왜냐면 이왕에서 글을 잘 올리면 장관 눈에 띄어갖고 나중에 인사 때 그 좋은 평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들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지. 요런 지식 경영 사례를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159조 마지막에 보면 지식항해 운동은 시작 단계이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본인이 요거 해놓고 그다음에 금방 장관 그만뒀거든. 왜냐면 대선 출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본인이 장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잘 됐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각자의 역량을 키워가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막고 있었던 조직 내부의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어가며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고자 하는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 라고 해가지고 사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조직 관리와 역량 강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좀 이제 코멘트를 하자면, 이게 소소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보면 우리 회사 정도에서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해수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이런 식의 접근이. 해수부는 전체 정원이 한 4천 명 정도 돼요. 되게 작은 조직이에요. 우리나라에 17개 부처 뭐 있다고 하잖아요. 한 17, 8개 정도 부처가 있는데 그중에 뭐 여가부랑 비슷한 아주 작은 부서야. 작은 부서. 4천 명 정도면 아주 미니 부서예요. 미니 부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중앙부처 공무원만 한 117만 명 정도 돼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숫자 많이 늘려갖고 100만 명, 한마디로 봐서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어. 그런데 그 중에 4천 명인 거야. 지금도 4천 명, 4,30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부서였고 4천 명 정도니까 장관이 대충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직의 분위기가 작고 그리고 국장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국장 몇 명 장악하고 부서별로 돌면서 식사 한 번씩 하고 회식 몇 번 가지면 대충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볼 만했던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솔선수범형 리더십 그리고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리더십이 이런 작은 뭐 4천 명도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전체 정부 부처에 비하면 좀 작은 조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2002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 이미 공무원이 10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리더십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인원이 많고 100만 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5천만 명, 4천만 명, 5천만 명의 국민을 또 리드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만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검사와의 대화였다고 봐요. 검사와의 대화가 그 실패로 끝난 것도 저는 이건 해수부 장관 시절에 그 직원과의 직접 소통으로 재미를 봤잖아. 그 재미를 봤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좀 효과를 봤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거지. 그 조합장 만나고 그랬던 거. 그래서 검사들도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하는 행사니까 일반 장관이 하는 행사는 언론이 생중계 안 들어가죠. 근데 대통령이 하는 행사는 자꾸 생중계를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나는 그 검사에 대해서 차라리 비공개로 했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할 거였으면 비공개로 하고 결과만 나중에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 너무 자신감이 그런 식의 직접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쳐갖고 그거를 공개로 그것도 임기 초에 그 강균실 장관까지 앉혀놓고 공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막 검사들이 왜냐면 대선 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사랑 직접 대화를 하니까 검사들은 그걸 압박으로 느꼈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막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해서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은 피어 프레셔를 받고 있잖아요.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거 차라리 그 직접 공개를 전 국민 생중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생중계를 해보니까 동료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한테 입 바른 소리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동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검사 집단은 특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과 검사들이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차라리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대통령 행사니까 생중계가 돼버렸잖아요. 그 차라리 그러면서 이 검사들은 대통령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생중계를 보고 있는 동료 검사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듣더니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이 발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빡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내려놓고 직접 눈높이를 낮춰서 대화를 해주는데 이 인간들이 이 자리에서 정쟁의 도구로 하니까 나를 직접 공격을 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도 기분 나빴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 그 해수부 시절에 그 작은 조직 안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이 국민 그 수준으로 갑자기 갖고 와 대통령 수준으로 갖고 와서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잘못된 접근이었다. 차라리 비공개로 하고 진짜 소수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소통이 실패한 케이스였다고 보는데 어쨌든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리더십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해수부 정도 한 4천 명, 5천 명 정도 되는 그 작은 부서에서는 이런 식의 그 장관이 있죠. 솔선수범해서 뛰어다니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건 작은 조직일수록 더 먹히는 방식이라고 봐요. 우리 회사도 정규직 사원은 500명 되는데 우리 회사 정도 되는 조직에서 이런 리더십 아주 잘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 뭐든 간에 아마 요 정도 조직일 거예요. 요 이상 뭐 4천 명, 5천 명 이상 되는 조직에 속하시면 별로 없잖아요. 되게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리더가 된다면 요 정도 규모겠지. 요거보다 더 작거나. 그렇다면 요 정도 방식, 요런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요런 방식의 리더십을 사용해 보는 건 아주 좋다. 아주 좋고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 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관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 요즘에는 왜 노무현 같은 장관이 안 보이냐? 요즘 그렇게 장관들이 누가 이렇게 확 해가지고 조직 잘 이끌면서 좋은 평가받고 그런 장관들 잘 뭐 그런 미담성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없잖아요. 그런 기사가. 옛날엔 그런 장관들이 뭐 누가 뭐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뭐 유시민이 뭐 역대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 미담 기사로도 막 나오고 장관 퇴임할 때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박근혜 정부나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 그런 장관들에 대한 비담이나 그런 얘기 우리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 이후에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뒤로 오면 올수록 이 실권을 장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사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세 정부의 공통점은 청와대가 막강한 정부였다는 거죠.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청와대로 들어간 정치인들이 막강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점점 강화되면서 점점 악화됐죠. 인사청문회가. 그러면서 정말 실력 있는 리더들이 장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흠 안 잡힐 리더, 인사청문회 통과할 만한 사람들이 장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들, 무난한 공무원 출신이나 아니면 무난한 교수 출신들이 장관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무리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냥 욕안 먹고 잘 임기를 마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 장관 한번 했다라고 해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남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장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 통과가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실권을 쥔 사람들은 장관으로 안 가고 청와대로 가려고 그래요. 국회의원을 그냥 해버리던가 아니면 청와대로 가서 그냥 이제 그렇게 수석이나 뭐 비서관이나 이런 걸 하지 장관으로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전체적으로 함량 미달이 되고 얼굴 마담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윤석열 정부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인사청문회 통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장관 안 하려고 그러고 장관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리스크 감수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다 보니까 장관들의 역량이 점점 함량 미달이 되고 또 실제로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다 모이니까 장관이 실권도 없어. 그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 적어서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정관들이 전체적으로 무능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게 안타까운 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치인 장관들이 가끔 들어가긴 하지만 그 정치인 장관들은 되게 청와대의 어떤 뜻을 받드는 그냥 이렇게 꼭두각시형 장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 유모 부총리나 김모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집이 빵이라면 하루 밤새라도 구울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면 그 교육부총리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모양새 좋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국토해양부가 한 게 아니고 청와대가 다 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김수현 교수님. 훌륭한 분이지만 김수현 교수님이 사회수석부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하면서 부동산 정책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그리고 장관은 그냥 얼굴 마담으로 만만한 이렇게 말 잘 듣는 정치인, 특히 여성 정치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이 실권을 가지지 못하고, 물론 이제 다 같은 편이었고 서로 소통했다고 얘기들은 하겠지만, 장관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청와대가 다 의사결정하고, 장관은 그냥 청와대가 의사결정한 거를 직원들한테 관철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 주인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지. 근데 모든 건 다 청와대가 결정해놓고, 자기들한테 그냥 떨어지는 일만 시키라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럼 부처의 실국장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겠어요?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는 해당 부처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청와대가 실권을 다 쥐고 국가를 청와대에서 다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좀 그러니까 오히려 해당 부처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은 점점 이렇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그냥 저 선출된 그 청와대 출신들이 다 알아서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자부심보다는 처우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게 돼. 그러니까 공무원들 처우가 그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20년 사이에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들, 행시 붙은 정규직 공무원들의 경우, 물론 이제 7급, 9급들은 여전히 박봉으로 시작하지만 행시 붙은 어떤 이른바 고위공무원단, 고공단은 거의 대기업 임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야마쿠다리 그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이른바 관피아가 되고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슬픈 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그 해수부가 벌인 사건이 뭡니까? 그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 해수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해수부가 사실은 그 인허가권을 그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그 배편을 청해진 해운은 한 곳한테만 독점권을 준 거잖아요. 독점권을 주는 대신 이렇게 요금을 규제를 한 거지. 너네 독점권을 주지만 요금을 자율화하면 얘가 이걸 독과점으로 확 요금을 높여갖고 폭리를 취하면 욕 먹을 테니까 독점권은 주되 요금 규제를 한 거야. 그래서 요금은 비싸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청해진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그럼 알았어. 사람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벌겠네? 그럼 짐을 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실었습니까? 제주도에 가는 화물을 싣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철근을 막 싣고, 그 다음에 삼다수를 막 싣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게를 막 늘리기 시작하잖아. 근데 그 철근을 많이, 그 짐을 많이 실어야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간이 부족, 사람도 실어야 되니까 공간이 부족하잖아. 그 어떻게 해요? 평형수를 빼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빼도 상관없었겠지. 근데 점점 화물을 많이, 이게 욕심이 나니까 돈을 한 번 운항할 때마다, 왜냐면 요금을 못 올리니까 화물을 많이 적재하게 되고, 적재해야 돈을 버니까 그 평형수를 자꾸 빼게 되고, 평형수를 빼고 그 자리에 짐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를 자꾸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지. 거기다가 그 미친 유병원이, 거기다가 자기 개인 전시 공간까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꼭대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기 사진 찍고 그림 그린 것까지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고 막, 이 지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그 여객선대로만 운영했으면 그게 20년이 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넘어도 잘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한 10년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후한 배를 사와서 그런 식으로 평형수 빼고 짐 싣고 위에 불법 증개축하고 그렇게 하고 막 운영을 하는 그 독과점을 그걸 해수부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수부가 또 관피하러 내려가가지고 관리하는 그 해양 업계도 해수부 또 출신이 내려가서 보고 있고 그러니 제대로 이렇게 규제 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그러다가 배가 털컥 넘어져가지고 그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게 세월호가 무슨 음모론이 있고 무슨 국정원이 폭탄 설치하고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잠수함이랑 충돌하고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다 음모론이고 근본적으로는 해수부의 관리 부실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점권을 몰아주게끔 했던 그 해양수산위원회, 그 해수부가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그걸 찾아내지 못한 거고. 그런 관료와 정치의 무능이 사실은 세월호 사고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단일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결국 그게 해수부가 벌인 일입니다. 해수부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을 했던 부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그 15년 뒤의 일이지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어떤 그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위에서 이게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한 10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사가 빠지고 그냥 그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자꾸 경제적 보상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해피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해수부 관피아에서 해피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진짜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씁쓸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소감 듣고 마치겠습니다.